둘, 셋. 여러분 큰 박수로 공동연락사무소 여기서 서울이 멀지 않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은 불바다가 되고 말아요. 네, 북한이 남북협력의 상징이자 판문점 선언의 대표적인 성과로 꼽힌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데 이어서 김여정 제1부부장이 또다시 대남 비난 담화를 내놨습니다. 청와대는 현 정부 들어 유례 없이 강한 톤으로 북한을 비판했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처참히 무너지는 모습. 오늘 오후 3시였죠. 조선중앙TV의 첫 순서로 보도가 됐습니다. 이렇게 신속하게 북한 주민들에게 공개를 한 그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이미 예고를 했던 것이고 결행에 옮겼다라고 하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것이죠. 김여정이 그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형체도 없이 없애버리겠다, 비참한 치호를 맞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노동신문에서 청년 돌격대원들이 탄광에서 대화를 나누는 이 사파 스케치 같은 것들도 나왔습니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통쾌했다. 우리가 가서 직접 폭발을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 사파가 좀 들어갔어요. 이미 노동신문에. 예. 그래서 이제 폭발을 기정사실화시키고 담화가 나온 지 한 3일 만에 결행에 옮김으로써 어쨌든 남북관계 단절 그리고 남한과 탈북자들을 적으로 돌려서 앞으로 이제 예정된 수순대로 더 강행을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확고하게 보여준 것 같습니다. 예, 북한은 과거에도 고비 때마다 이렇게 폭파 정치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그 남측 시설물 폭파한 것은 처음인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과거에 냉각탑 폭파하고 그런 거는 이제 자기네들이 그 사실 그때도 냉각탑을 폭파할 때도 다른 방식으로 원자로를 식히는 방법을 개발해 놓고 그거는 폭파하면서 미국한테 돈은 다 받고 그랬죠. 네. 북한이 보통 실리를 챙기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번의 경우는 우리에게 정말 분노를 자아내게 하는 거는 저게 자기네들이 지은 건물이 아니라는 거죠. 예.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으로 최소 170억 정도가 들어서 저게 이제 지어졌는데 남의 물건을 자기 영토 내에 있다라고 저렇게 잔혹하게 파괴해 버리는 거 이게 참 몰상식한 정권이라고 이제 볼 수밖에 없고 예. 저걸 이제 북한 주민들한테 저렇게 보여주는 것은 과거에 저 작년 한 해 동안 또 그리고 그러니까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별로 성과 없이 끝나고 김정은이 이제 낭패를 당한 이후에 우리 정부를 가끔 비난했지만 그 노동신문이나 국내 보도는 안 하고 대외 매체에만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데만 보통 했는데 지금은 이제 주민들한테 저렇게 알리는 거는 제가 볼 견지에서 저렇게 북한이 저렇게 아주 숨가쁘게 계속해서 압력을 증가하고 도발하고 하는 것이 내부 요인이 큰 게 아닌가. 예. 주민들의 불만이 굉장히 지금 고조돼 있어서 그 불만을 다른 방향으로 돌리기 위해서 적이 있다. 그 적이 한국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까지와는 달리 남북 관계를 희생하더라도 주민들의 비난을 한국으로 돌려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주민들한테 저걸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북한 주민 내부에 불만이 있다면 그 근본적인 원인은 어떤 배경들이 있을까요? 그게 사실은 통치가 잘못돼서 수십 예. 년간 김씨 집안 3대에 걸쳐서 통치가 잘못돼서 경제 성장이 안 되고 그랬던 거죠. 사실 1970년에 남북한의 경제력이 거의 비슷했습니다. 예. 1960년대는 오히려 북한이 우리보다 경제 사정이 낮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남북한 경제력 격차가 GDP로 대비해 볼 때 50배. 그러니까 그 완전히 통치 잘못한 거죠. 근데 예. 이제 최근의 경우를 보면 95, 6년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홍수와 가뭄으로 아사 50만 명 이상이 아사했고요. 그때 남북한 격차가 엄청나게 커졌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핵을 개발하니까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에 대북 제재, 국제 제재가 가해지니까 경제는 더 어려워졌죠. 예.
그런 상황에서 지금 코로나19까지 들어와 가지고 북한 경제가 사실 엉망일 겁니다. 네. 우리가 뭐 가본 사람이 많지는 않지만 엉망인데 그 불만이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사실은 김정일 시대를 겪어온 사람들 그때도 뭐 고난의 행군도 했지만 김정은이 젊은 지도자가 나타나 가지고 야심차게 새로운 방향으로 정책 방향을 틀었잖아요. 예. 남북 관계 개선하고 트럼프 만나서 국제 정치적으로는 김정은의 이름을 날렸지만 주민들의 배고픔은 더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지도자가 뭔가 젊은 패기에 정책 변화를 했지만 이거 우리가 왜 이렇게 삶이 더 어려워지나? 예. 이거 아무래도 지도자 책임 아닌가? 이런 게 얼마나 두렵겠어요. 예. 그래서 제가 보는 제 말씀이 뭐 100% 옳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그러한 불만을 빨리 다른 데로 돌려야 되겠다. 물론 뭐 전략적으로는 이렇게 강공책을 해서 추후에 한국 정부와 다시 이제 그 관계가 개선되거나 북미 대화를 할 때 자기가 협상자로서의 그 우위를 차지하는 위치에 쓰겠다. 뭐 이런 계산도 있지만 예. 가장 큰 건 내부 요인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예, 지금 뭐 최근에 그 신용평가사 피치의 보고서를 보면은 이제 올해 북한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6% 역성장할 것이다. 뭐 이런 보고서가 나오기도 했었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십니까? 예, 뭐 국제 신용 평가사가 한 것이니까 마이너스 6% 지금 최악의 수치를 나왔습니다. 이제 이게 만약에 맞다면은 북한으로서는 지금 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최악의 상황입니다. 네. 왜냐하면 고난의 행군 94년, 95년 그럴 때도 그때도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4.4%, 마이너스 4.5% 정도였거든요. 그거보다 지금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그거보다 경제 상황이 더 안 좋은데 북한에선 고난의 행군처럼 이렇게 지금 아사자들이 많이 대량으로 발생하고 이제 그런 상황까지는 아닙니다. 그 전과는 좀 다른 게 장마당이 이제 확립이 되어 있고 예전에 고난의 행군 때는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아사를 먼저 했어요. 그쪽 농촌 지역이나 산에 있는 사람들은 뭐 풀뿌리라도 좀 캐먹고 해서 조금이라도 버텼는데 도시에서는 이게 보도블록 깨서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도시에 있는 사람들부터 아사자가 많이 생기고 했는데 지금은 그나마 장마당이 있고 해서 식량 사정이 완전히 풍족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근근히 조금 버티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장마당이 아직 문을 닫진 않았지만 아마 물자가 풍부하진 않을 겁니다. 예. 그리고 그 전만큼 돌아가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제재 완화에 대한 기대가 한껏 인민들 사이에서도 좀 있었을 텐데 그 이야기는 다 알고 있죠. 작년부터 하노이 노딜 이후에 하노이에서 이제 북미 회담을 하고 제재 완화 이후에 2019년, 2020년, 특히 2020년 올해 경제 발전 5개년 전략계의 마지막 해에 살림살이가 굉장히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감들이 한껏 있었을 겁니다. 북한 내부에도. 그런데 이제 그게 지금 뜻대로 좀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예, 어떤 최근에 이제 코로나 사태까지 겹치면서 북한에 닥친 경제 위기감이 이 같은 북한의 이제 도발을 불렀다라는 이제 분석을 해주셨는데 일각에서는 그 대북전단 살포는 일종의 빌미일 뿐 이런 북한의 도발은 사실 굉장히 오래전부터 준비를 해온 것이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지난해 10월이었나요? 김정은 위원장이 너저분한 남측 시설 모두 싹 치워라라고 발언을 하기도 했었는데 그때부터 사실 대남 강경 기조가 선 것이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김정은 위원장이 여기 있다면 제가 꼭 해주고 싶은 얘기가 당신은 시대의 독재자고 고모부까지 살해하고 정말 인간적으로 볼 때도 상당히 비인륜적인 일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같은 민족으로서 북한 주민들과 같이 공동으로 평화와 번영을 누리기 위해서 이게 당신을 북한 올림픽에 초청도 하고 그래서 판문점 선언으로 정책 방향을 바꿔서 당신 같은 독재자를 사실 초강대국 지도자가 왜 상대를 해주겠냐. 그러나 우리 한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는데 적극적으로 주선해서 결국 트럼프 대통령도 별 생각 없었는데 우리 정부의 주선으로 북미 정상회담까지 했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 서로의 그 상대에게 요구하는 사항을 하나씩 제일 중요한 거 하나씩 들어줘서 핵을 좀 내려놓고 경제 지원 받았으면 지금 얼마나 잘 될 것이냐. 그런데 사실 우리 정부가 북한하고 핵 협상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트럼프하고 협상을 해서 트럼프하고 합의를 못 해놓고 왜 우리를 욕하냐고 해요. 예. 그건 정말 그 동대문에서 뺨 맞고 남대문에 가서 화풀이하는 똑같은 그런 속셈이거든요. 예. 더군다나 제가 느끼기에는 우리 정부한테 미국한테 계속 행동의 허가를 받는 사대주의라고 그러면서
사실은 지금 북한이 어렵고 제재를 받고 또 지금 정세가 안 풀리는 건 미국이 다 막고 있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정부는 그야말로 경협하려고 그러고 철도 놓으려고 그러고 도로 연결하려고 그러고 금강산관광도 하려고 그러고 오늘 그만두는 저 김열철 장관도 개별 관광이라도 하겠다. 어떻게든 같이 해보자라고 하는데 못한 이유가 북한도 뻔히 알고 있듯이 미국 때문인데 그러면 미국한테 욕을 하고 미국을 비난해야지 미국한테는 지금 비난도 별로 안 해요. 예. 그럼 누가 사대주의입니까? 그러니까 북한이 완전 사대주의 국가면서 너무 뻔뻔해요. 자기들 사대주의인 거는 전혀 생각 안 예. 하고 우리는 사실 한미동맹이니까 미국하고 협의하는 건 당연한 거죠, 사실. 예. 그러나 이제 어쨌든 그들의 논리가 사실은 그 합리적이지 않다는 걸 분명히 짚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북한이 저렇게 말썽꾸러기이지만 우리가 잘 다독거려서 가야 되는 그런 상대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인내심을 발휘해 왔는데 이제는 뭐 도를 넘어서 막 나가고 있으니까 이젠 적절하게 통제를 좀 더 강화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자, 뭐 어제 그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의 파괴는 김여정 제1부 부장의 파괴 지시 한마디에 일사천리로 좀 진행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3일 담화였었죠. 머지않아서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한 이후에 개성에서 좀 이상 징후가 파기됐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런 정황은 국방부 보고를 통해서도 감지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먼저 국회 국방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의 발언 들어보시죠. 현재 우리 군은 어제도 그 연락사무소 파괴에 계속 그 이틀 전부터 감시를 하고 있었고요. 그 전부터 어떤 징후가 있었다는 것을 감시를 한 것도 있었다라고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현재 우리 군의 전방 그 대비 태세는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믿어도 되신다. 그런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뭐 오래전부터 이제 북한이 뭐 차근차근 수순대로 진행해 왔다라는 분석이 있는데 이 폭발 이틀 전에 건물에서 불꽃이 튀는 것이 관측됐다는 겁니다. 뭐 이미 사전에 미리 준비를 해 왔다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죠. H빔으로 지어진 건물을 폭발을 한 번 해서 일거에 주저앉히려고 하면 그 H빔을 용접 작업을 해서 절단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아마 그 작업을 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렇게 해서 지금 며칠 작업을 하고 이제 어제 이제 일거에 이제 폭발을 시켜서 이제 무너뜨린 것인데 이게 이제 도발의 구조와 패턴을 보면 과거와 좀 다른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과거의 도발들은 남측으로 직접 그 공격력, 무력이 넘어오는 도발들이었어요. 연평도 포격이나 서해교전 같은 것들이. 네. 그런데 지금 도발의 특징은 뭐냐면은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에서 자기네 지역에선 남북 협력의 상징물들이나 그 상징적인 것들을 역사적인 것들을 지금 파손하는 걸로 지금 도발을 좀 하고 있는 거죠.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가 있고 개성공단이 있고 예.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군사 합의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에서 이렇게 보란 듯이 중계하듯이 며칠 동안 이제 불꽃 용접 작업도 보여주고 우리 군이 충분히 감시하고 있는 거 알면서 예. 계속 이제 보여주면서 위기를 고조시키면서 우리를 이제 괴롭히는 거죠. 이게 저강도 도발인데 직접 우리에게 공격을 했다가는 역공에 휘말릴 수도 있고 빌미를 또 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상당 기간 군사분계선 이남 이북 지역에서 그 남북의 협력의 성과들을 저렇게 폭파시키고 없애고 부정하고 파괴하고 하면서 우리들한테 그들이 예고한 대로 피곤한 일판을 벌려서 계속 좀 도발을 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우려되는 상황은 그 북한의 다음 수순이 혹시 군사 도발이 아닐까, 그 우려되는 지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김정은 위원장의 특별기로 보이는 이제 고려항공 여객기가 이제 동해로 향했다라는 움직임이 포착이 됐습니다. 공교롭게도 미사일 발사 실험이 있었던 신포항 방면이라고요. 네, 그 지역이 이제 북한에서 잠수함 개발하는 예.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 잠수함이라고 하는 거는 잠수함에서 북한이 아직 장거리 미사일을 완전히 성공하지는 못했다고 하더라도 잠수함은 물 밑에서 그 몰래 미국까지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네. 미국 앞바다에 가서 쏘면은 핵폭탄을 미국 서부 해안 정도에 보낼 수 있다. 뭐 이런 의미에서 잠수함이란 게 미국을 상당히 그 자극하는 건데 예. 그 계속해서 그 잠수함에서 그 미사일을 2개 지금 실을 수 있는데 3개까지 실을 수 있는 그런 그 함포 이렇게 톡 튀어나온 부분 있잖아요. 거길 좀 더 넓혀서 미사일을 많이 실을 수 있는 그런 잠수함을
지금 건조하고 있는 정황으로 지금 지금 여겨져 왔는데 예. 만약에 잠수함을 저거를 요번에 보여준다면은 그거는 이제 트럼프에게 지금 이대로 우리를 따돌리면서 대선을 무사히 치르지 못할 것이다 그런 메시지를 준다라고 이제 여겨지고요. 예. 그 도발의 양상이라고 하는 게 우리 정 박사께서도 잘 말씀하셨지만은 일단은 이 국제사회 이목은 끌지만 그 한국과 직접 교전하거나 그런 거는 피하는 안전한 부분을 일단 택해서 예. 북한 내부 지역에서 일단 하는 것이고 그 다음 수순은 이미 정해졌듯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여기에 다시 철수했던 군을 재배치한다는 건데 이게 만약 되면은 문재인 정부 이전의 시기로 남북 관계가 가는 게 아니라 김대중 정부 이전의 시기로 가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재작년에 그 판문점에서의 군사합의서에서 비무장지대 비무장화 그리고 군사훈련 자제 이런 것들을 다 깨물어서 문재인 대통령과의 그 합의를 완전히 사실상 깨는 그런 수순으로 가는 거고 예. 그 다음으로 이제 하는 게 이제 NLL 같이 그들이 인정하지 않는 경계선에서의 충돌 또는 몰래 숨어서 하는 목함질의 사건 우리에게 직접 피해를 주지만 숨어서 할 수 있는 이런 예. 것들 그런 북한이 이렇게 당당한 정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개성이나 금강산에 군대를 다시 보내고 하는 것도 계획은 발표했지만 오늘 아침에 발표 나온 거 보면 당 중앙군사위원회에 올려서 승인을 받아서 하겠다 그랬으니까 바로 내일 하지는 않을 거라고 있다는 생각이 됩니다. 물론 뭐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도 뭐 저는 한 다음 주나 하리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전격적으로 한 거 보면 좀 속도감을 가지고 할지도 모르지만 일단 그들이 얘기한 걸로 보면 당 중앙군사위원회 허락을 득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우리 정부도 강하게 나가니까 조금 눈치를 보면서 한 단계 한 단계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북한의 좀 향후 시나리오도 굉장히 궁금한 부분인데 조금 이따가 좀 더 자세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